예. 일본 정치는 3강 하편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후 국익과 외교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해서 새로운 안보 환경 하에서 일본의 안전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일본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면 강화론 대 단독 강화론. 그러니까 혁신 진영 대 보수 진영. 그다음에 비무장 중립 외교 노선 또는 자주 개헌 재무장 노선, 그다음에 미일 동맹 노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뭐 전면 강화, 단독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요, 뭐 미국하고 외교 정책의 보폭을 미국이랑 같이 가자,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일본 나름대로 뭐 독자적인 어떤 동구권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자, 뭐 이런 이제 두 개의 어떤 아이디어가 충돌을 한 부분이고, 비무장 중립 외교 노선은 일본이 기본적으로 아예 무장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린 중립국으로 살자. 왜냐면 전쟁을 두 번이나 겪고 나니까 과연 이게 일본의 국익에 맞는 건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중립국가로 가자. 이건 사실 일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전후에 미국도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GHQ가 일본을 재구성할 때 아예 얘들은 그냥 농업 중심 국가로, 군대도 없는 영세 중립국으로, 스위스처럼, 오스트리아나 이렇게 하고, 이제 군대는 미군이 와서 지켜줄게, 니네 그냥 경찰이나 운영하고 막 딱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대요. 6.25 직전까지는.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아무래도 일본을 재무장 시켜야겠다 라는 이제 그런 논지가 미국 내에서 부각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재무장을 시켜준 거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개헌 재무장 노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평화헌법에 의해서 이제 그 헌법 자체가 뭐 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데 전쟁도 못하게 돼 있고, 독자적으로 이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무장을 하자. 이 말은 이제 다시 말해서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자, 벗어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미국이 처음엔 이제 독립을 시켜주러 왔다가 뭐 정부, 단독 정부 수립되고 나서 이제 미국이 뒤로 빠졌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사실 한국에 그렇게 주둔하고 자시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은 그냥 앞으로 독립국가로 살아라 하고 빠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소련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생기는 바람에, 한국 전쟁이 도와주러 온 거죠. 도와주러. 그러니까 동맹국으로 이제 도와주러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이 대표적인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수빅만의 미 해군 기지가 있었고, 오래전부터 2차 대전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서독에 이제 주 독일 미군이 있거든요. 지상군 전력, 기갑부대 중심으로 상당히 막강한 전력의 독일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도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주둔하고 있고, 주일미군.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영국에 주둔하는 거는 이제 공군부대, 폭격기 부대만 일부 주둔했으니까 이건 뭐 지상군 병력이 주둔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독일, 필리핀, 일본, 한국, 이 미군이 주둔했던 네 나라 중에, 대표적인 네 나라 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대등한 관계로 와서 주둔을 한 거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일은요 2차 대전의 패전 국가로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간 거예요. 점령군으로. 독일이 전쟁이 졌으니까 점령군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주일미군은 일본의 점령군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점령군이 발을 빼는 거는 그건 점령국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을 빼지 않으면
완전 철수하지 않으면 일본은 미국한테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전쟁이 졌으니까. 그게 싫으면 저기 배상을 하든지 2차 대전에서 피해본 거, 미국이 피해본 걸 일본이 배상을 하든지 이런 거거든요. 필리핀은 그럼 뭐냐?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면국이죠 당연히. 한국만 유일하게 대등한 관계로 이제 싸우고 전투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다 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개헌 재무장 하자는데 이건 일본이 2차 대전에 이겼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저놓고서는 그게 안 돼요. 미국한테 그걸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상으로 헌법상이든 뭐 일본 법률상이든 간에 일본 영토 안에 그 일본 영토 전체 영토 안에 유일한 합법적인 군사 조직은 뭐 같습니까? 합법적인 군대. 그러니까 군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군대는 뭐냐? 주일미군밖에 없어요. 일본 자위대는 합법적인 군대가 아닙니다. 왜냐면 일본 헌법에 지금 위배된 존재예요. 단지 그 하위법인 자위대 설치법이 있지만 그건 그냥 하위법이고 누가 만약에 이걸로 헌법 소원 걸면 그래서 일본 대법원에서 미친 척하고 이거 위헌이다 그러면 일본 자위대는 해산해야 됩니다. 그 순간. 군대가 아닙니다. 왜 군대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일본 자위대 뭐 이렇게 간부들 있잖아요. 간부들이든 병이든 간에 왜냐면 걔들이 직업군인이니까 월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 150, 한 200에서 300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병도 일본 자위대 간부들이 군인 자위대 자위관 그 자위대 대원들이 만약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어디 밖으로 부대 밖으로 나가서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3박 4일 보고도 하지 않고 관광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보통 군대라고 하면 그런 걸 탈영으로 해요. 탈영. 근데 일본 자위대는 그게 탈영이 아니고요. 그냥 근무 태만입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안 했다. 무단 결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아니니까 탈영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본도 이걸 미치고 환장하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가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일 동맹 노선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미국하고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냥 우리가 미국의 보호를 받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왜 우리가 저기 국방비에 돈을 더 쓰고 뭐 이래야 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지금 첨단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그다음에 뭐 군비를 어마어마하게 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일본이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돈 쓰는 거 보면 거의 한국하고 비슷하게 쓰는데 국방비를. 근데 일단 사병들이 이거 이제 병력 숫자만 또 보면 한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에요. 병력 숫자가. 근데 월급을 거의 한국군에 그러니까 월급 체계가 거의 한국군의 한 30배? 한국군 병장이 10만원 받는다 그러면 일본 자위대 자위관은 저보다 한 300, 200에서 300원 받으니까 한 30배로 봐야죠. 한 30배, 인건비가 한 30배. 그 다음에 뭐 3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건비가 한 상당 부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무기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무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량으로 이제 주문 생산하는 거니까 가격이 비싸져요. 우리처럼 이제 몇천 개씩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감가상각비에서 업체가 설치한 어떤 장비나 설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일본은 띠켜봐야 뭐 100대 200 이 정도 수준이니까 비쌉니다. 굉장히. 그래서 뭐 전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에 한 5배 주고 산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숫자가 늘어나고 좀 더 많은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비용들도 좀 떨어지고 단가가 절약이 되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물론 그 안에는 부정부패도 좀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 일본 외교의 3대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친미주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소극적 안보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방비를 많이 아껴가지고 경제에 올인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뭐 뭐라도 더 득을 보겠죠 아무래도. 소극적 안보 정책의 제도적 틀, 평화헌법,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일본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떤 그 도움을 주고 있는가, 또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측면에서 떠받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건데요. 평화헌법 제9조와 전수방위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나중에 평화헌법에서 말씀드릴 텐데, 평화헌법 제9조 전수방위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누가 쳐들어와도 안 싸우겠다. 만약에 그 영토로의 상륙작전까지 해서 쳐들어오면 최소 한도의 방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쏘진 않겠다. 저쪽에서 쏘면 그때 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비핵 3원칙이라고 해서 핵무기 관련한 거는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 수출 3원칙이라고 해서 공산권 국가, 그 다음에 유엔 결의에 의해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된 나라, 그 다음에 국제 분쟁의 당사국에 대해서는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러면 그 외의 국가에는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서 잘 안 사죠, 일본제 무기를. 그런 상황이고. 미일 안보 체제에서 이제 미국이 일본이 어떤 수준 이상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거를 미국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본이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이제 그 2040년대에 그 2040년대에는 저기 일본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항공자위대 이걸로 무장도 하고 하겠다. 더 이상 미국제 비싼 전투기를 사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미국이 쓱 와가지고 그냥 우리하고 같이 만들지 뭘 그렇게 독자적으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해요. 그것도 아주 세게. 그냥 형님 말 들어,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일본이 그것도 넘어갑니다. 그걸 안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사게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자꾸 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사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일 안보 체제의 제약하에서 일본이 뭘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문민 통제, 이 시빌리안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문민 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방위력의 확대는 일본 국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동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뭐 더 좀 공격적인 무기를 보유한다든지 할 수 있다. 또 원칙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자위대 출신의 뭐 제복주오라고 불리는 자위대 출신의 전직 자위대 출신의 이제 정치인들, 이 뭘 좀 더 적극적인 걸 하고 싶어도 이게 다 이제 막힙니다, 이래저래. 그 자위대 출신들은 좀 나대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게다가 이거는 또 단순히 2차 대전의 패전에만 기인한 문제는 아니고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서 일본 정치론 할 때 쭉 살펴보긴 했는데, 메이지 유신을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군대가 군사력을 가진 집단이 뭔가 정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아니 쟤들은 뭐 칼 차고 다니고 사무라이인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메이지 유신 이전에 도쿠가와 막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자가 쇼군이잖아요. 쇼군, 장군.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천황을 옆에 끼고 정치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전국시대 이후에 에도 막부까지는 군인 정부입니다. 군인 정부, 무인 정부. 우리나라의 무신 정변처럼
군인 정치 시대였던 겁니다. 군부 정치. 게다가 메이지 유신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 천황의 권력이 강화되고 그 밑에 총리 내각 그래서 의회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차 대전 지나고 쭉 오다가 갑자기 2차 대전 직전에 다시 군인 중심의 그 군부 세력이 득세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천황파하고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나가서 우리가 해외 영토로 식민지를 넓혀서 뭘 좀 많이 해보자라는 해외파하고 대립이 있었는데 그 226 사건인가? 일본에서 이제 일어난 그 쿠데타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226 사건이 맞을 텐데 2월 26일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건이 뭐냐면 그 국내파 소위 천황을 지지하는 천황파가 너무 저렇게 전쟁 운운하는 군부 세력에 질려가지고 저것들이 일본의 발전을 막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 천황파 장교들이 이제 걸기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소위 말해서 천황을 다시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너무 극단적인 제국주의 정책은 좀 축소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문제를 좀 돌아보자 라는 취지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게 사흘 만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고 바로 진압이 돼버리고 그 천황파 중심의 어떤 인물들은 다 거의 대부분 숙청이 돼요. 그래서 일본 군부 전체를 해외파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그 군인 정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전체주의 국가로. 그렇게 되다 보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제복을 입은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 체질적인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그 소위 전범기라고 불리는 그 우길승천기 있지 않습니까? 뭐 우산살만 한국 사람들은 그 우산살만 봐도 우길승천기를 떠올린다고 드립이 나오는 그 우길승천기 그게 이제 일본 자위대의 깃발이거든요. 과거 일본 그러니까 일본 제국 군대의 깃발인데 일본 정부를 상징하는 깃발은 이제 일장기입니다. 히노마루라고 불리는 일장기. 그러니까 우길승천기와 일장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길승천기는 소위 막부를 상징하는 거고 일장기는 천황 밑에 있는 일본 내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 민간인들, 문민, 그러니까 의회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중심으로 한 내각.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그 우길승천기가 이렇게 그 좀 자꾸 튀어나오고 앞서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컴플렉스 그 뭐랄까 약간 좀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의 깃발은 일장기인데 왜 우길승천기가 자꾸 앞서 나가냐 이런 조금 좀 미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런 일본의 관계 무인 정부가 따로 있고 무사 정부가 따로 있고 이 무사 정부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집권한 천황 정부가 따로 있고 이런 관계는 사실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한국의 삼국시대 백제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이게 백제의 어떤 그 속국 같은 형태였거든요. 일본이 아스카 조정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이카 계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이카 계신을 일으킨 것도 사실 백제계 쪽에 이제 귀족들이었고요. 그 독자적으로 뭘 해보겠다는 소가씨를 갖다 목을 치고 다시 천황 중심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예전처럼 백제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군사력을 상징하고 무력을 상징하는 천황을 지지해주는 이제 무력을 상징하는 실권을 가진 집단은 우길기를 상징으로 하는 이제 군부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 판타지 소설 같은데 보면 우길기가 가야의 깃발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까지 갈 건 아니고 뭐 가야의 깃발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여튼 이제 약간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 통제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도 상당히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래서 일본이 우길기가 좋다고 이제 우길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결코. 실제로 일본에서 일장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문민 통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길기가 저렇게 너무 나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게다가 두 번째, 일본 내에서 우길기가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길승천기는요. 뭐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가 쓰고 있고 일본 육상자위대도 이제 그 상징하는 깃발 일부분에 우길기가 들어가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일본의 우길승천기 원래 버전은 일본 제국 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일본 제국군 황군 2차 대전 일으켰던 걔들은 전쟁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패전한 집단의 깃발입니다. 그 나치 깃발처럼 패전한 집단의 깃발인데 일본의 그 조금 그래도 역사 공부 좀 하고 한 애들이 그 깃발을 좋아하겠냐고요. 졌잖아 전쟁에 진 나라의 깃발을 왜 그걸 흔들고 자지고 난리를 치겠어요. 그냥 그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남북군의 깃발 지금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거 좋아하고 흔드는 애들처럼 일본에서도 우길기를 좋아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소위 빠돌이들 그 생각이 좀 있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저게 군사 부분에 너무 나대는 거를 조금 안 좋아해요. 이거는 그 우리하고 일본의 마인드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한 수백 년 전부터 왕조 국가였지 않습니까? 중앙 집권에 강력한 왕이 있고 밑에서 이게 뭐 당파 싸움을 하든 뭐 무인들하고 문신들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든 간에 어쨌든 왕이 존재를 하고 이 왕이 야 그만해 하면 그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시스템에서 뭐 무슨 깃발을 누가 어쨌든 저쨌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왕에 충성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내각제 또 그 이전에는 이제 지방 영주들이 잔뜩 여러 가지 작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디 뭐 작은 읍이나 군 소재지 같은 걸 가지고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가라고 이름 붙이고 이제 뭐 나는 무슨 국의 왕, 뭐 군주, 뭐 영주 이런 식으로 행세하던 시대였거든요. 거기서는 다 권력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각제 권력 분산돼 있다는 말씀드렸죠. 권력이 절대 권력자가 없는 내각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의 마음도, 사람들의 정신도, 또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강하고 센 독자 세력이 다른 것들을 다 짓밟고 올라와서 독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마인드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선구자가 나타나서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또 한 번에 다 바꿔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약간 환상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좋아하고 이승만 좋아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약간 좀 신격화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늘 그렇게 뭔가 한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요번에 코로나 할 때도 정은경 본부장 이런 식으로 뭔가 영웅을 찾아다니는데 일본은 그렇진 않아요. 한 사람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권력자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있습니다. 일본은. 왜냐면 일본은 원래 그런 하나가 막 싹쓸이하고 다 먹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왜 저러지?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일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일본을 이해하자는 얘기보다는 일본 애들이 왜 저렇게 판단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알려면 걔들의 기본 마인드가 어떤 사고 구조에 의해서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시민단체 대표나 뭐 무슨 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쩌리로 보잖아요. 쩌리로.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자리들이에요. 그것도 권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입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입법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그게 최고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총리도 의원 중에 한 명일 뿐인데.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일본의 어떤 의사결정 체제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아베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아베가 뭘 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한국 대통령만도 못해요. 아베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거는. 근데도 계속 아베 디스하고 아베 찬양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보는 핀트가 좀 너무 우리 기준에서만 우리 기준으로만 일본을 본다는 거죠. 일본도 사실 자기들 기준에서 남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임진왜란도 졌고 그 2차 대전도 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같았으면 그렇게 할 텐데 상대방은 다르게 행동했거든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 같았으면 한양에서 대판 싸우고 야 항복 이러면 그냥 오케이 쿨하게 다 살려주고 막 이럴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하고 그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그렇게 한양으로 뛰어온 겁니다. 일단 한양에 가서 왕만 잡으면 된다. 왜냐하면 일본 전국시대 때 일본의 전쟁은요, 그 전문 무사들과 전문 무사들의 전쟁이지 농민들은 안 건드립니다, 절대로.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옆에 논에서는 농사꾼들이 못 심게 하고 있어요. 그냥 싸우는 거 구경하면서. 예를 들어 다 반대쪽에서 쳐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을 절대 안 죽입니다. 왜냐면 아니 저 성을 뺏으면 그 농민들은 바로 우리 백성이 되는 건데 왜 죽여요? 그런 또 심지어 군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민을 이유 없이 농민을 죽일 경우에 저항하지 않는 농민을 죽이게 되면 그건 바로 목 날아가요. 일본에서는 그런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전투에 어지간하면 개입 안 합니다. 왜냐면 진짜 군대가 들어와서 학살을 하지 않으면 농민은 개입 잘 안 해요. 서로 이렇게 불문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농민이었는데 밤만 되면 쟤들이 활을 쏘네. 의병이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그만큼 무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사실 왕이 이렇게 뭐 군대를 동원해서 막 지켜준다거나 전문 무사 집단이 있다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우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때도 보면 왜 무슨 저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잖아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나 뭐 이상화 선수나 뭐 이런 평소에 이렇게 투자를 안 했는데 우리가 봅슬레이도 금메달 따고 이러는데 스켈레톤 같은 거 막 평소에 우리가 투자를 거의 안 했는데 금메달 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는 군사력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은 짓고 뭘 하곤 하는데 그 백성 개개인의 어떤 그 무력이나 이런 걸 증대시키는 데서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전쟁 나면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일본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막 무사 집단에 막 검도 휘두르고 막 비천 이검류 뭐 어천 무슨 유 이래가지고 칼 2개로 하는 거, 칼 1개로 하는 거 막 유파도 다 다르고 막 이러면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무사는 잘 안 보이, 군대는 정규군은 잘 안 보이고 밤만 되면 분명히 농사꾼이었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낮에 봤더니 모내기 하고 있었는데 밤에 우리한테 활을 쏜단 말이에요. 근데 졸라 잘 쏴 또. 그러니까 이게 그 조선의 백성들은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쳐들어오면 왕은 도망간다는 어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백성이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에 왕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양을 그렇게 왔는데 한양에 왔더니 왕이 없습니다. 도망갔대요. 그래서 멘붕에 빠집니다. 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 도대체. 멘붕에 빠져요. 왕을 잡으러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보급선이 길어지고 이순신이 보급선을 막아버리니까 식량 떨어지고 무기 떨어지고, 사실 보급선이라는 게 단순히 식량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본의 주력 무기는 조총이지 않습니까? 뭐 활도 있고 조총도 있고 한데 뭐 그 다음에 이제 집신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보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가능한 한 경무장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집신, 화약, 총알, 그 다음에 뭐 조총 부속들, 그 다음에 이제 화살, 그 다음에 칼 같은 것도 이제 추가로 계속 공급해 줘야 되고, 창, 그 다음에 뭐 말이 먹을 마초, 말은 뭐 많이 데려오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급용 갑옷, 그 다음에 또 뭐 된장, 그 다음에 뭐 장아찌,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뭐 솥단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득 실은 보급선이 그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 그걸 육상에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그 서울 한양까지 오는 길이 수레 하나가 올 수 없을 정도로 좁아 터진 산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수레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 그나마 그 수레도
큰 거 말고 작은 거. 그 수레를 언제 다 만듭니까, 그거를. 그리고 육지로 그걸 옮기려면 옮기면서 먹는 게 더 많아요. 옮기는 애들이. 그 다음에 의병은 노나? 계속 공격하지. 그러니까 육상으로 운송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럼 바다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 대마도에서 이제 부산까지 와가지고, 부산에서 다시 남해 앞바다, 그 다음에 저기 진도, 전라도 거쳐가지고 이제 한양으로 해서 한강으로 들어와서, 그 뭐 영등포 나루나 이런 데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무기, 그 저 보급물자를. 그런데 이순신이 그걸 다 바닷속에, 남해 바다에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냥 불태우고. 그러니 전쟁이 더 이상 진행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졌고,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진주만을 공습해가지고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갖다가 완전 괴멸시키면 미국이 당장 1년에서 2년 정도는 그 함대를 복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본 수준에서 일본이 그만한 배를 잃으면 야 저거 다 복구하려면 한 2, 3년 3, 4년 우리 일본 같으면 한 4년 걸린다. 그러면 미국은 큰 나라니까 한 2년 정도 하면 복구한다고 보고 2년 동안 전쟁을 못 하니까 그러면 휴전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죠. 근데 미국을 너무 몰랐던 거죠. 미국은 그거를 갖다가 6개월도 안 돼서 복구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빡치면 무섭거든요. 빡쳐가지고 모든 재원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걸 복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서양 쪽에 있던 뭐 항공모함이나 전투함 같은 것도 옮겨오고 태평양 쪽으로. 왜냐하면 대서양 쪽은 솔직히 해군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으니까. 독일이 해군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이 진주공습하고 나서 미국이 협상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 시점부터 사실은 진주만 공습 빼고는 그냥 일본이 2차 대전에서 계속 두들겨 맞고 진 거예요. 자기들 이 판단, 자기들 마인드로만 판단을 해서 진 겁니다. 지금도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인드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일본을 볼 때 그렇게 편협한 마인드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20분에 걸쳐가지고 길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분석을 할 때 내 기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너무나도 어리고 경험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경륜을 쌓아가지고 판단을 하면 나도 알고 적도 알 텐데 난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적에 대해서 뭔가 예측하거나 판단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국제 환경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제의 불균등 발전 경향이 선두국가의 상대적 쇠퇴와 후발국가의 빠른 성장을 가져옴으로써 패권 시스템이 동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급격히 성장한 건 맞는데 19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좀 휘청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유럽하고 일본이 급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제보단 유럽하고 일본제, 독일제랑 일본제를 구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요. 또 너무 쉽게 살았지 일본이,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또 월남전에 끼어들어가지고 돈 엄청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1971년 8월 미국 정부의 달러, 금 태환 정지와 이제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 환율제를 적용하게 되면서 미국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미국 내 보호주의가 대두되고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는 뭐 슈퍼 301조, 302조, 뭐 303조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유행어가 됐던 겁니다. 슈퍼 301조는 뭐 관세 뭐 100% 때리고 막 이런 진짜 깡패 같은 짓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찾아보시면 되고. 1972년 2월에 닉슨의 중국 방문과 미중 수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방위 부담의 분담 및 적극적인 국제 공헌을 요구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고 했는데 이제 일본도 니네 스스로 지키는 거에 대한 관심을 좀 두지 이러면서 우리가 100%돈 줘서 하는 것보다 니네가 이제 돈을 좀 내라고 이제 미국이 일본에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온 개념이 이제 총합 안보론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세큐리티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안보라는 거는 단순히 군사적인 위협만 안보 위협이다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인데, 더 이상 군사적인 위협만이 국가를 위협하는 안보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은 세계가 온 겁니다. 이때는 에너지 위기였고, 지금은 저기 코로나 같은 보건 위기가 또 국가 경제를 공격을 하고 있죠. 1973년에 석유 위기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적 위협으로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비군사적인 것들도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계기로 경제 안보론, 총합 안보론이 대두됩니다. 이때 나왔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뭐 식량 안보론, 에너지 안보론, 많습니다. 참고로 경제 안보론 같은 경우에는 천연 자원이 빈곤한 일본에게는 해외 시장의 폐쇄나 에너지의 공급 중단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안보적 차원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일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해당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석탄을 수입하고 석유를 수입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 70년대 이 시점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때부터 이제 원자력 발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위험해서 닫아야 된다, 사실 원자력의 효율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원자력 하고 있다, 이딴 소리 하기 전에 우리가 에너지 자원을 어디서 수입하는지나 좀 똑똑히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수입합니다. 중동,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데서 수입을 하거든요. 러시아에서도 수입을 하고, LNG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많이 사가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나요, LNG가. 그래서 생산되는 걸 지들이 쓰는데, 일본하고 한국은 진짜 오지게 저주받은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태울 수 있는 자원이 석탄밖에 안 납니다. 석탄 발전은 또 줄이는 추세니까. 게다가 한국산 석탄보다 외국산 석탄이 더 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도 좋고, 그래서 석탄도 일부 수입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논외로 하고, 하여튼 LNG만 놓고 봤을 때 일본하고 한국이 어마어마한 양을 사들이는데,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 난 직후에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다 닫았고,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발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LNG도 그냥 사고 싶다고 바로 그냥 2캔 주세요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편의점에서 계산하듯이 미리 얘기를 해서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왜냐면 땅에서 나오긴 하지만 이걸 일본만을 위해서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쌓아놓고 저장하는 것도 다 돈인데, 왜냐면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밖에다가 에어컨을 계속 에어컨 곱하기 한 100배 되는 냉기를 계속 뿜어가지고 이 가스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장하는 것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바로 생산을 하는 게 낫지, 미리 생산해서 저장을 해둘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본이 한국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으로 오고 있던 그 LNG, 한국에서 수입한 LNG 물량을 우리가 일본으로 보내줍니다. 물론 돈은 받지, 돈을 받고 보내줬지. 근데 이제 LNG를 워낙 구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야 가져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혜택을 많이 줬어요, 일본한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LNG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LNG를 나눴다, 훈훈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입하는 국가가 사긴 사야 되겠는데, 구입하는 국가가 국가 단위에서 어마어마한 구입하는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판매하는 생산 국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타르나 이런 나라들이 일본하고 한국에 팔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우리 거 사주시는 고객님이시니까 더 싸게 드려야겠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더 비싸게 받죠. 왜냐하면 쟤들이 여기 말고는 살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어마어마하게 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부릅니다. 그래서 더러워서라도 원자력 발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저간의 사정을 다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LNG 하자 그러는데, 돈 있으면 하시든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본은 한 달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12만원이 나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지금 4인 가족 기준에서 한국은 여름에 전기요금이 한 4만원 정도 나옵니다. 에어컨 좀 틀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원자력을 다 스톱시킨다 이러면 우리도 일본하고 똑같아져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전기요금이 12만원에서 15만원 나오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돈 많으면 탈원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탈원전 정책 이미 청와대에서는 포기했고요. 말은 못하지만 원전 가동률 90%를 육박합니다. 탈원전 정책 이제 끝났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총합안보론이라고 해서 경제안보론을 좀 더 넓게 개념화한 것으로 일국의 안보는 단지 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에 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나 환경 등 비군사적인 분야의 목표도 그 안보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군사적 요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군사적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나 뭐 이런 경제적인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걸로 안보상의 득을 보자 이거죠. 무조건 전쟁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는 일본의 안보관념이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기인해서 여기저기 차관도 많이 뿌리고 합니다. 돈으로 안보를 사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대두되는 게 국제공헌론의 대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책임분담 압력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저기서 전쟁도 하고 여기저기서 뭐 돈도 쓰고 하는데 일본은 얘네도 돈 좀 내라 이겁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군사적 국제공헌론이 대두가 됩니다. 이건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략했을 때 일본이 제가 알기로 한 30억 달러인가 한 100억 달러인가 하여튼 그런 돈을 쿠웨이트에 이제 그 지원금으로 내요. 200억 불인가 하여튼 꽤 많은 돈이었는데 그걸 쿠웨이트 정부에 그 돈을 제공합니다. 전쟁 자금으로. 다국적군에. 한국도 물론 돈을 내긴 냈는데 그만큼은 안 냈고 한국은 조금 내고 대신에 이제 군대를 파병했거든요. 그 많은 나라들이 군대를 그래도 뭐 한 100명이라도 다운 100명이라도 군인을 보냈습니다. 같이 싸우도록. 그래서 구성된 게 다국적군인데 일본은 돈만 내고 군대가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쿠웨이트가 이제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우리 쿠웨이트를 도와준 여러 나라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각국에 참전했던 국가들이 국기를 꽉 걸었는데 그 일본 국기가 빠져있던 겁니다. 일본이 이걸 보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왜 아니 군대에 안 군인 몇 명 안 보냈다고 우리를 이렇게 홀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군인 몇 명 보내고 돈을 안 주는 게 낫겠다. 왜 당신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돈 주고 욕 먹고. 그래서 이제 비군사적인 국제공헌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야 이렇게 욕 먹을 바에야 우리가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에 가서 활동을 좀 많이 하자 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옵션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공헌론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군사적과 비군사적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약간 중간에 편집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끊어가지고 제가 이걸 잠깐 스톱하고 좀 잠시 딴 일을 좀 하고 애가 라면을 끓이려고 그래가지고 애 라면을 끓여주고 지금 왔습니다. 다시. 비군사적인 공헌론은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공헌은 어디까지나 경제 원조나 기술 원조 등 비군사적 분야에 국한되어야 하며 군사적 분야에서의 개입은 극히 자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충실하자 이거죠. 반면 이제 군사적인 공헌론은 비군사적 국제공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위 책임의 분담이나 유엔의 PKO 활동에 참여 등 군사적 분야에서도 서방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점점 이제 그 평화헌법도 개정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또 자위대의 이제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거다. 기껏 돈 썼더니 뭐 니는 돈만 내냐, 뭐 돈으로 안보를 사냐, 뭐 이딴 소리나 듣고 돈 쓰고 욕 먹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라는 게 이제 군사적 국제공헌도 같이 하자는 얘기고요.
그렇게 국제공헌론이 돼도 되는데 그 일본에서 방위력 증강에 대한 국내 여론의 저항이 약화되고 군사적 국제공헌론이 대두된 배경에는 일본의 안보 모임 승차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전후 세대의 성장으로 인한 패전 체험의 풍화 및 미일 안보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등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 안보 외교의 특징은 미일 동맹 하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탈냉정과 일본의 적극적인 안보정책 추진, 이걸 보면 그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정책과 동구권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서 소련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냉전이 종식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 보통 국가화가 추진이 됩니다. 그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전개가 되고요. 걸프전을 계기로 일본의 외교는 적극 노선으로 궤도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 국가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전후에 이제 상인국가, 통상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군사적 보통 국가로 거듭날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대외 정책을 제한하던 요소들은 점진적으로 해체되어 가는 경향이 있고요.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그리고 미일 동맹의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진출 모색 이런 것들이 일본이 군사적으로 보통 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점점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 안보 외교 추진의 중층적인 요인이 뭐냐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야, 니네도 이제는 좀 참여해라,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었고, 중국이 급부상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제 과거에는 일본이 많은 경제 원조를 해가지고 동남아 국가들이나 이런 많은 국가들에게 좀 환심을 사고 했는데 이젠 다 중국 중심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중국하고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세의 변화.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일본이 급격하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공언을 했거든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이 핵을 일본에 쓰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저것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화된 국내 여론, 경제력에 걸맞는 적극적인 해외에서의 역할을 좀 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돈 쓰고 욕먹지 말자, 이런 어떤 국내 여론이, 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무슨 전쟁 끝난 지 2차 대전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계속 사과 드립이나 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마치 진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냐, 영원히 사죄를 하는 국가가 돼야 되냐, 이젠 그러지 말자 라는 어떤 국내 여론이 슬슬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은 하자 라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공감대가 조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 안보 정책의 일단 배경이 이렇게 과거에는 좀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주변에서 좀 푸시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이런 배경 하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이 좀 세게 드라이브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평화헌법에 대해서 다룰 텐데, 다음 시간에는 평화헌법에 대해서 다룰 텐데, 뭐 4강에서 저희가 평화헌법의 개정이나 개정 가능성이나 또 개정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시고요. 4강에서 뵙겠습니다.